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17세기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이상하게도 한국과 인연이 있고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덜란드 출신 히딩크 감독, 그리고 1653년에 제주도에 배가 난파해서 표착했던 하멜,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가도 유독 네덜란드와 친근감을 느낍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 때 폐쇄 정책을 썼지만은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무역 대표부가 있어가지고 네덜란드와는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만 또한 그렇습니다. 대만은 1624년에서 1662년 사이 37년 동안 그 남쪽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말하자면 식민지였습니다. 하멜 표류기를 보면은 하멜이 배를 타고 처음 출발한 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습니다. 바트비아라고 그러죠. 그때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서 고관을 태우고 대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다시 나가사키로 가려다가 폭풍을 만나서 제주도 모슬포 근방에서 표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과 다 관계가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뿐입니까? 뉴욕에 가면은 뉴욕은 옛날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 바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남아프리카도 가면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식민한 또 역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세계를 자기는 무슨 안마당처럼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16세기입니다. 17세기입니다. 17세기. 17세기를 그래서 흔히 네덜란드의 세기라고 그럽니다. 이 거꾸로 올라가면은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20세기는 확실히 미국의 세기였습니다. 19세기는 팍스 브리타니카 대영 제국의 세기였습니다. 18세기는 루이 14세 프랑스의 세기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7세기는 네덜란드 세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16세기는 스페인의 세기였습니다. 16세기. 15세기는 글쎄요. 서구 중심으로 하면 포르투갈이 바로 해양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한 100년을 이 세계사를 주도했던 이 네덜란드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인구가 한 16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면적은 남한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 4분의 1은 바다보다 아래랍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쌓지 않으면 그래서 이 나라들을 옛날부터 로우 컨트리, 영어로 로우 컨트리라고 했습니다. 저지대 국가라는 뜻입니다. 뭐 네덜란드는 뜻이 그렇죠. 이 로우 컨트리라고 하면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다 합쳐서 흔히 이 세 나라를 베네룩스 3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네룩스 3국. 이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쇠망하고 하는 과정을 좀 하나의 단면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원래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죠. 라인강 북쪽 또는 동쪽은 게르만족의 영토였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은 바바리안, 야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원래 게르만족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서기전 59년에서 52년 사이에 율리우스 시저가 이적을 증명을 하면서 로마 문화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지배는 약 3세기까지 4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곧 게르만족의 대이동 시기가 왔습니다. 게르만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로마 문화를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혼동 상태가 들어갔습니다. 문명이 무너지면은 그때는 법도 없고 제도도 붕괴되니까
약육강식의 무서운 시대가 됩니다. 흔히 그런 시대를 뭐 암흑기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혼돈의 시기를 끝낸 사람이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의 샬레마뉴 대제가 지금 프랑스, 독일, 북이탈리아에 걸친 프랑크 왕국을 만들죠. 그때 서유럽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 그리고 이때 프랑크족이 지금 네덜란드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프랑크족이 이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게르만족인데도 일찍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살던 사람들을 또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개종을.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지방, 저지대, 로칸츄리,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내려온 바이킹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저지대의 강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가 약탈, 파괴, 때로는 뭐 서로 교역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네덜란드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성을 쌓고 작은 도시 국가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킹으로부터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는 노력이 바로 유럽에서 도시 국가나 이 국가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충격이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제도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그러니까 출발이 도시국가 소형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장사를 잘하고 기술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평화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사를 잘하고 기술자들은 무역이 왕성하게 되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이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국제법의 핵심은 자유통상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핵심입니다. 자유통상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은 작은 나라가 먹고 삽니다. 왜냐? 작은 나라는 또 작은 나라의 특징이 있고 특기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특기로 하는 물건을 제일 잘 만들면 돼요. 그럼 다른 나라한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도 그 나라의 뭐 특산물, 뭐 농산품이든지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하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상은 필연적으로 세계 평화를 지향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쓴 논문이 바로 이 자유통상의 문제, 전쟁 중에도 어떻게 하면은 통상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국제법을 다룬 논문을 썼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면은, 예, 독일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한자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무역에, 열중할 때 이 저지대, 이 네덜란드 지역 사람들도 그 한자 동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14세기 말부터 큰 변화가 또 생깁니다. 여기 부르고뉴 공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로 여행하시면 유명한 포도주 산지가 두 군데가 유명합니다. 부르고뉴 지방은 프랑스의 독일 편에 있는 프랑스의 동쪽에 있는 지방이고, 서쪽에는 보르도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보르도 포도주와 부르고뉴 포도주가 막 2대 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르고뉴 지방의 지금 주도는 디종이라는 도시입니다. 아주 옛날스러운 도시가 있고, 거기 가면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에 들어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거기 미술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네덜란드에서 본 건축물과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르고뉴 공국입니다. 프랑스란 큰 나라 속에 공국이 있었어요. 이 공국은 항상 그 왕국과 거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노르만디에도 공국이 있었습니다. 노르만디 공국도 프랑스 왕국하고 거의 맞먹었습니다. 노르만디 공국의 유명한 윌리엄 공이 잉글랜드로 쳐들어가가지고 잉글랜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절보다 한 400년, 300년 뒤에 이 부르고뉴 공국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부르고뉴 왕국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데 유명한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거기는 게르만족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드디어 북성을 해가지고 15세기에 가면은 이 부르고뉴,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네덜란드 이 지역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배자가 돼요. 그리고 이 부르고뉴 공국은 그 좋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공국의 왕은 보통 듀크라고 그러는데 왕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편의상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왕들이 아주 선정을 베풀고 특히 이 네덜란드 지방에 이 기업 자영업자들을 존중해가지고 여기서 맥주가 만들어지고 도자기 그리고 무역이 왕성해지고 해가지고 15세기 가면은 이 부르고뉴도 발전하고 네덜란드도 이 함께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1506년에 가면은 이 부르고뉴를 다스리던 통치권이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부르고뉴 공국에서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의 영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 나라가 개인 왕의 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결혼하든지 상속을 할 때 이 나라 하나를 그냥 아들한테 주기도 하고 장인한테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 통치권이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 이 유럽 역사를 이해할 때는 한 혼동을 왕 이름이 사람은 하나인데 이름이 몇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인데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는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겸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합스부르크 왕조 출신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조 출신이 한동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겸했던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인 부르고뉴의 필립공은 스페인의 조안나 공주와 결혼하는데 아들이 태어나자 그에게 네덜란드를 선물로 줘버리는 겁니다. 이 아들이 바로 카를로스 1세,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 이렇게 함으로써 하여튼, 줄여서 이야기하면 네덜란드의 지배권이 부르고뉴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카를로스 1세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의 강자였습니다. 카를로스 1세가 다스리던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합니다. 왜냐? 카를로스 1세가 이어받은 스페인이 1491년 그라나다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다음에 스페인 전체를 수복을 했습니다. 800년 만에 스페인이 완전히 기독교가 되고 나중에 포르투갈과 일식으로 합방을 합니다. 또 1492년에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를 보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스페인이 이제 신대륙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식민지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를로스가 다스리던 스페인은 당시에 이 유럽에서는 스페인, 브루고뉴, 뭡니까? 저기 네덜란드, 또 이탈리아의 여러 지방, 그리고 남미, 북미, 이렇게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스페인 제국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정확하게 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일대 소용돌이가 벌어지던 그 시대에 가톨릭 편에 서가지고 유럽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가 바로 카를로스 1세였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 1세는 너그러운 사람이고 가능하면은 종교적 차이를 평화롭게 극복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이 조기에 은퇴를 하고 왕권이 조기라기보다는 한 20년 했으니까 카를로스가 죽자 아들 펠리페 2세가 이제 스페인 왕이 됩니다. 이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전성기를 연 사람이자 스페인의 쇠퇴기를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스페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성기가 끝나고 쇠락의 시작을 열었다. 그 이유는 첫째, 펠리페 2세는 아주 근엄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자신을 가톨릭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신교도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교도가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를 스위스의 칼빈, 마르틴 루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가가 칼빈입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공업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자영업자를 존중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네덜란드 지방에서 개신교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 칼빈이 창시한 칼빈주의가 이 저지대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행동파였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만은 그 전에 그건 한 100년 전인데 이 저지대 지역에서 가톨릭 성당을 막 불태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펠리페 왕에 대해서 세금 정책에 반대하고 상업에 대한 규제에도 반발하니까 진압군을 보냅니다. 펠리페 2세가 1568년에 알바공을 지휘관으로 삼아 10,000명의 진압군을 보냈는데 이 진압이 종교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아주 참혹한 학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저지대 사람들이 봉기해가지고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생깁니다.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그 뒤에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독립전쟁 하면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예로 드는데 네덜란드의 독립전쟁도 미국 독립전쟁에 못지않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얼마나 오래 계속됐느냐 하면은 80년간 계속됩니다. 80년간.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지도한 사람이 프랑스에 가면은 오랑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오랑주 출신의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수가 적다 그래가지고 침묵공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지휘했는데 스페인에 대한 독립전쟁이죠. 이 네덜란드를 도와준 사람들이
영국의 해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해적. 영국은 그때는 엘리자베스 1세 시절인데 영국과 스페인이 이제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스페인. 그러니까 영국은 스페인과 싸우는 네덜란드를 지원을 합니다. 네덜란드를. 이렇게 해서 일진일퇴가 이제 계속되는데 여기 같이 싸우던 네덜란드 지역 안에서 이제 또 분파가 생깁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한 단위인데 여기서 지금은 네덜란드에 살던 사람들이 신교도가 많아서 그런지 반 스페인 감정이 가장 강했는데 지금 벨기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가 많아가지고 스페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끝까지 싸울 마음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에 대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이 벨기에 사람들은 나중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1588년에 세계사의 향방을 바꾸는 해전이 벌어집니다. 즉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무적 함대라고 불리는 이 함대를 영국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냐? 영국이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지원하니까 그 영국을 징벌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영국 왕은 잉글랜드, 정확히 말하면 잉글랜드 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나중에 하나가 되지만은 이때는 뭐 별개라고 봐야 되니까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와 맞싸우는데 운 좋게도 이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때 한 2만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폭풍도 만나고 해가지고 막 거의 전멸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스페인의 쇠락을 여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1609년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일단 휴전을 합니다. 일단 휴전을 하는데 곧 유럽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즉 1618년부터 3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1648년까지 계속됩니다. 이 30년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유럽이 신교국가와 구교국가로 나눠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참혹한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유럽에서 있었던 가장 참혹한 전쟁입니다. 이 종교전쟁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주로 전장이 어디냐? 독일입니다.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체코 프라하에 가시면은 프라하 언덕 위에 있는 그 큰 궁전을 구경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궁전은 옆에는 바로 이 큰 성당을 겸하고 있는데 그 궁전의 창문을 가리키면서 가이드가 설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 창문 내 체코 사람들이 합스부르크에서 파견된 고관을 창문 바깥으로 던지는 바람에 30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체코에서 시작됐습니다. 체코의 개신교도들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스페인, 네덜란드도 또 막 휘말려 들어가지고 1648년 드디어 30년 전쟁을 끝내는 유명한 조약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오늘의 유럽의 대충 국경선을 대충 만들었다. 이제는 종교로 해서 싸우지 말자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30년 동안 싸우면서 수백만 명을 죽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스페인, 네덜란드의 30년 독립전쟁도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648년. 이 무렵부터 네덜란드가 국력이 폭발적으로 형성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포르투갈, 스페인을 따라서 네덜란드의 이 상인들이
배를 타고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무역을 좋아했으므로 이 해양, 특히 해운 기술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보통 나라는 그 독립전쟁 과정에서 다져진 상무정신이라든지 조직, 리더십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더 크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도 남북 통일이 되면 한 번 더 우리가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 초반부터 세계 여기저기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에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유령이 모는 배란 뜻인데 플라잉 더치맨, 날고 기는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를 통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인도에도 갔다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그 다음에 대만 갔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하여튼 그 대폭발 시대 이때 네덜란드 인구가 한 100만 남짓했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사람들의 선언만 해도 한 15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언 숫자가 네덜란드 선언 숫자가 이렇게 하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목표는 식민지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무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드디어 암스테르담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향료, 사치품, 중국으로부터 도자기 수입하고 또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는 이게 군대도 가진 일종의 국가였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한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노예 수출을 했습니다. 노예 수출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중에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609년에 맨하탄 섬을 발견을 했습니다. 뉴욕에 흐르는 강 이름이 허드슨이라고 붙여있죠.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네덜란드가 해상 세력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니까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게 영국이죠. 영국은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1680년대에는 그 네덜란드의 지도자 윌리엄 공을 공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개신교도들이 구교 왕조를 타도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함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도록 초청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덜란드 윌리엄 공이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영국과 네덜란드는 친했는데 네덜란드가 독립한 뒤에 잘 나가니까 얘는 해상 무역을 놓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네덜란드가 지죠. 이렇게 하면서 한풀 꺾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쟁 휴전 과정의 후속 조치로서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 넘기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뉴 암스테르담의 이름을 뉴요크라고 바뀌었습니다. 뉴를 많이 붙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미국 지명에 뉴를 많이 붙이죠. 그는 본국의 지명을 따와가지고 뉴 잉글랜드, 뉴요크 이렇게 이 무렵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본에도 진출해가지고 나가사키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왜냐 도쿠가와 막부가 보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선교보다는 장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한테는 이 문호를 개방해도 좋다 해가지고 나가사키에 일종의 그 무역 대표부를 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자연히 예술이 발달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이 바로 렘브란트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17세기의 네덜란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라든지 갈찬 사람들의 분위기, 그걸 보면 아 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상무정신이 강했고 진취적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화가의 그림은 그 시대 정신을 포착을 합니다. 그게 역사성이 있는 거죠. 또 철학자 스피노자 같은 사람, 천문학자 중에서 토성의 띠를 발견한 휴이겐스 같은 사람, 또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도 네덜란드의 그 자유롭고 너그러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독립정신을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것도 네덜란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선택을 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한 150여 명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에 도착한 게 1620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가 생기니까 네덜란드로 왔어요. 네덜란드에 오니까 정보가 많은데 미국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미국에 이미 식민자로 가 있던 사람들이 미국이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꽃피울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걸 믿고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플리머스에 상륙했다. 이게 바로 미국 독립 정신. 그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었다. 그분들이 상륙한 플리머스에서 그 겨울을 나면서 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주는 그 별명이, 주마다 별명이 있는데요. 매사추세츠주의 별명은 The Spirit of America입니다. 미국의 정신. 야, 어떤 나라도 이게 부침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잘 나가던 네덜란드도 해상권을 영국에 빼앗긴 다음에 이번에는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프랑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672년 네덜란드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해군은 강한데 육군이 약해요. 그런데 프랑스 육군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네덜란드의 그때 외교적 전략은 뭐냐 하면은 루이 14세를 어느 한 나라가 이 프랑스 전성기의 이 루이 14세를 어느 한 나라가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연합전선을 핍니다. 연합전선을 필 때 네덜란드와 영국이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투쟁을 지휘하던 윌리엄 3세 공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라고. 윌리엄 3세가 영국과 아주 친밀해져가지고 프랑스 루이 14세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영국 사람들이 윌리엄 3세를 초대해가지고 그 가톨릭 왕인 제임스를 몰아내고 그 부인이 제임스 왕제의 딸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공동왕이 됩니다. 그게 1689년이죠. 이때 만들어진 게 유명한 명예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런 독특한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쟁을 하는 관계인데 영국의 개신교 귀족들이 그 한때 적국이었던 네덜란드의 지도자를 영국의 왕으로 초대를 합니다. 왕으로 초대를 올 때 군대를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한 2만 명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영국에 상륙을 합니다. 네덜란드 군대를 데리고.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때 개신교도는 영국의 가톨릭을 제압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니까요. 뭐 이때는 애국심이란 게 우리 민족주의적 개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보도 지원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유럽에서 민족주의라는 이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부터 루이 14세의 공격을 받은 이후부터 네덜란드는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네덜란드도 그 뒤에 한 100년 동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도 이제 막 내분으로 얼룩지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1790년대에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혁명군이 네덜란드를 쳐들어오니까 네덜란드를 항복해버립니다. 나폴레옹은 네덜란드를 홀란드 왕국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동생 루이 보나파르트를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네덜란드가 다시 독립을 차지한 것은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진 다음에 열린 비엔나 회의였습니다. 비엔나 회의. 그리고 이 네덜란드 지역에서 벨기에가 분리 독립한 것은 1839년입니다. 1839년. 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나라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덜란드는 개신교가 강했고 벨기에는 구교가 강했다고 하는데 요새 네덜란드에 가보면 개신교 숫자, 구교 숫자가 비슷합니다. 아니 구교 숫자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지금은 어떤 나라냐 하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네덜란드가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특히 로테르담 항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세계 아마 7, 8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큽니다. 남자 평균 키가 183cm 됩니다. 제가 2003년에 그때 히딩크 감독이 아인트호벤 축구팀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히딩크 감독의 초대를 받아가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평균 키가 183cm니까 좀 크다 하면 키가 한 2m입니다. 또 살이 찌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하도 자전거를 많이 타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사이에서 서 있으니까 아주 사람 숲속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과의 아주 조금 악연을 맺게 됩니다. 독일에서 유대인 탄압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피난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다 하니까 유대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간단하게 점령을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약 9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유대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상당수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유대인들 신고를 했습니다. 이곳에 같이 살던 유대인들 신고를 했어요. 안네 프랑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가 숨어서 쓴 일기가 나중에 안네 프랑크는 잡혀가서 죽었습니다만 그 안네 프랑크가 살던 집이 지금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네덜란드에 1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보니까 2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끌려가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신고했다. 반대로 불가리아 사람들은 또 네덜란드 유대인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불가리아가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2003년에 히딩크 감독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저와 같이 여행을 간 사람들이 축구공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축구공을 들고 와가지고 히딩크 보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한 30명이 넘는데 일일이 거의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한 분이 안네 프랑크 기념관에서 산 책, 안네 프랑크의 일기책을 내놓으면서 여기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한참 생각하더니 영어로 만년필로 한 문장을 써가지고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귀하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아주 심각한 부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네 프랑크 등 유대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반성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흔히 네덜란드 하면 더치페이, 더치란 말이 네덜란드를 가리키는 용어 말입니다만 더치페이란 말로 유명한데 더치페이는 각각 계산하는 것, 사무적이다, 좀 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인당 계산해가지고 해외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원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더치페이와 반대라는 뜻이죠. 더치페이, 아주 짜게 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 데 쓴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쓴다는 말처럼 네덜란드는 자선에서도 1등인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혈의 허식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겨울에 암스테르담에 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넥타이 맨 사람을 한 사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왕국인데 왕이 공식적인 석상에 넥타이를 메고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도 겉은 별 볼품이 없는데 들어가 보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허례허식, 말하면 실용정신, 더치페이, 이게 다 네덜란드의 국풍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가진 네덜란드는 역시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17세기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무대로 해양 제국을 건설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